땀이라는 건 사실 단순한 수분 배출이 아닙니다. 체표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피부의 땀구멍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왜일까요? 뜨거워진 몸을 식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제일 먼저 부담을 받는 기관이 바로 심장이에요. 심장이 힘들어지면 단순한 육체적 피로를 넘어서 감정의 파동까지 일으킵니다. 이유 없는 불안, 가슴 답답함, 가라앉는 기분, 초조함. 이런 증상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별일도 아닌데 짜증이 나고 괜히 걱정이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건 심장이 약해졌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증 하나 생기죠. 운동할 때도 땀을 흘리는데 그건 괜찮고 왜 일상생활에서 더워서 흘리는 땀은 사람을 이렇게 지치게 만들까요? 더욱이 여름 한철이 지나고 나면 괜히 맥을 못 추고 몸이 허해진 느낌까지 들게 되잖아요. 재미있는 건요. 여름에도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증상을 훨씬 덜 겪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름이면 누구나 땀을 많이 흘리시죠? 그런데 그 땀이 어떤 사람에겐 개운함을 주고 어떤 사람에겐 탈진을 안겨줍니다. 어떤 분은 나는 땀을 흘려야 속이 시원하다 하시고 또 다른 분은 땀 나는 게 너무 싫다 고 하시죠. 기운이 나냐 빠지느냐 이건 단순한 기분 차이로 볼 수 없습니다. 땀의 종류와 방식, 배출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몸에서 땀은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땀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고 또 땀을 흘린 이후의 상태를 보면 내 몸의 회복력이나 순환 기능을 짐작할 수 있어요. 문제는 땀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땀이 흐르는 분들, 여름철 외부에서 반복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 이런 경우는 몸이 쉽게 지치고 체력이 고갈됩니다. 저희 진료실에도 여름만 되면 유독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이 눈에 띄게 많아져요. 몸 상태가 약해져 있는 분들에겐 여름은 특히나 버겁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건 땀의 목적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땀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체온 조절이에요. 우리 몸의 온도가 37.5도를 넘고 38도, 39도까지 오르게 되면 뇌를 포함한 주요 장기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몸은 고열 상태를 오래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피하려고 몸은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기화열을 통해 열을 식힙니다. 그 과정에서 뭐가 빠져나갔을까요? 당연히 물이죠. 땀 흘리면 물 마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땀으로 내보내는 건 단순한 수분 99%뿐만이 아니라 1%의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이 전해질 농도를 몸이 빠르게 복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피가 끈적끈적해지기 시작합니다. 몸에서 수분이 부족해지면 처음엔 세포 외에, 즉 세포 바깥에 있는 물을 끌어다 써요. 그 다음엔 혈액 속 수분을 끌어다 밖으로 내보내게 되죠. 결국 혈액은 점점 더 농축되고 끈적해집니다. 이 끈적해진 혈액이 심장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아세요? 심장은 펌프입니다. 펌프는 가벼운 액체를 보낼 때보다 점도가 높은 액체를 보낼 때 훨씬 더 많은 힘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혈장 속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 점도는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때부터 심장은 과부하 상태로 진입합니다. 평소에는 분당 60회 정도 수축하며 혈액을 보내던 심장이 이걸로는 부족하다 는 걸 느끼는 순간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심박수는 80회, 90회까지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어지럽고 괜히 불안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 상태가 심장이 과부하에 걸렸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많이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심장은 점점 효율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빨리 뛰고 강하게 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분당 60회 박동하도록 설계된 심장을
계속 70회, 80회, 90회로 돌려보세요. 며칠도 못 가서 기계처럼 지쳐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지만 수축력은 점점 떨어져서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많은 분들이 그냥 더위 먹은 거 아니야? 하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심장이 지쳐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2차 증상이 시작됩니다. 바로 감정장애입니다. 심장이 힘들어지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쉽게 놀라고 괜히 초조해집니다. 정신적인 증상이 심장 기능과 직접 연결돼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원래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일에도 짜증이 나고 괜히 걱정이 밀려오고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져요. 이 모든 게 바로 심장이 약해졌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지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할 때도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그건 왜 괜찮고 일상생활에서 흘리는 땀은 왜 이렇게 사람을 지치게 할까요? 실제로 여름 내내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기력, 체력, 심장 기능, 정신적인 안정감까지 오히려 더 잘 유지하십니다. 이상하죠? 똑같이 더운데 땀도 많이 흘렸는데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땀을 많이 흘리면 전해질이 빠져나가고 심장에 부담이 간다고 했는데 왜 운동한 분들에겐 그런 문제가 적을까요? 같은 땀인데 운동할 때는 훨씬 더 많이 흘리는데도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순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뜨고 온도가 올라가요. 체표 온도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은 땀구멍을 열어서 수분을 배출하죠. 이건 어디까지나 몸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심장이 부담을 받습니다. 그런데 운동은 다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먼저 작동하면서 많은 양의 혈액을 필요로 하게 돼요. 근육이 피가 필요해. 그럼 심장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혈액을 더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근육이 열을 만들어내죠. 그 열을 식히기 위해 땀이 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혈액이 전신으로 순환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하면 손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보셨죠? 손이나 발에서 땀이 나지 않더라도 혈액이 체표까지 이동하면서 자연스러운 냉각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차가운 말초 부위를 활용해서 뜨거워진 혈액을 시원한 곳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식힌 뒤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구조죠. 몸은 시원한 곳을 찾아 열을 분산시키려고 전신을 활용해 열 조절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심장도 균형 있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혈류 순환 자체도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결국 몸이 스스로 조절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실 때 이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열심히 뛰고 있을 땐 괜찮았는데 갑자기 멈추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열이 확 올라오는 느낌. 그건 바로 운동 중엔 혈액이 전신에 퍼지며 열을 분산했지만 멈추는 순간 그 열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더워서 나오는 땀과 내가 움직이면서 흘리는 땀은 전혀 다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효과가 있어요. 림프절 정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에는 림프절이라는 노폐물 저장소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 림프절에 쌓인 찌꺼기들은 움직임이 없으면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으로 혈류 순환이 빨라지면 이 찌꺼기들이 다시 혈류 속으로 들어가고 신장을 통해 빠르게 배출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하고 나면 몸이 가벼워졌다, 개운하다, 통증이 사라졌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 생리적 정화 작용입니다. 반면 가만히 있다가 흘리는 땀은 어떤가요? 정말 피부의 땀샘에서만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전신 순환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혈액만 농축되고 심장은 더 피로해져요. 그건 마치 이렇습니다. 간간했던 국물 냄비를 계속 끓이기만 하면 점점 졸아들고 짜지고 진해지기만 하죠. 몸도 똑같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기만 하고 순환엔 도움이 안 돼요. 게다가 많은 분들이 몸이 차서 핫팩을 붙이고 조격을 한다 고 하시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국소적인 열주입일 뿐입니다. 몸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효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스스로 움직이십시오.
심장을 내가 뛰게 만드세요. 그래야 전신 순환이 살아나고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발에 핫팩 붙이고 수면 양말 신고 그렇게 따뜻하게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겉만 따뜻한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운동으로 흘리는 땀은 달라요. 그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작동시킨 땀이에요. 내가 움직이면 순환이 일어나고 열이 발생하면 땀이 나오고 멈추면 땀도 멈춰요. 모든 과정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반면에 가만히 있으면서 더워서 부채질하다가 나오는 그 땀은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버리는 땀이죠.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원에 물을 줄 때 호스를 사용하잖아요. 호스 끝에 밸브가 달려 있어서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밸브를 열면 물이 나오고 닫으면 멈추죠. 운동은 바로 그 밸브를 내가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열이 생기고 열이 생기면 땀이 나오고 멈추면 다시 가라앉고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스스로 알고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더 이상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몸이 좀 안 좋네. 덥네. 좀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돼요. 스스로 몸을 다스릴 수 있다는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더우면 땀이 나고 땀 흘렸다고 해서 아무 조치도 안 하다가 또 식으니까 추워지고 그러면 다시 열을 넣어요. 핫팩 붙이고 옷 껴입고 한여름인데도 말이에요. 계속 외부 조건에 몸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려요. 반면에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잘 아세요. 계절이 뭐든 내가 움직이면 몸은 알아서 조절한다는 걸요. 여름에는 옷이 가벼워서 운동하기 좋고 겨울에는 움직이면 따뜻해져서 좋고 그래서 여름도 좋고 겨울도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여름도 싫고 겨울도 싫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체온 조절의 주도권을 자신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움직여야 해요. 내가 내 몸을 움직이겠다. 는 그 생각 하나면 충분해요. 그리고 전해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땀을 흘리면 몸속 수분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현상까지 생기잖아요. 그래서 물도 마셔야 하고 전해질 보충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보충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몸 전체에 퍼지는 건 아닙니다. 소화기로 들어가서 흡수되고 혈류로 넘어가고 그게 다시 근육까지 도달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이나 소금을 마실 때 소금 농도는 몇 퍼센트가 적당한가요? 이런 숫자에 너무 집착하시는데요. 제 경험상 그런 수치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염도 몇 퍼센트가 적당한가요? 소변 염도를 재가면서까지 수치에 매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소금이 얼만큼 필요한지 몸이 스스로 알려줘요. 그냥 소금을 약간 타서 간간하게 마셔보세요. 운동할 때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물이 소화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쫙 흡수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고요? 근육들이 이미 그 물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몸이 필요한 걸 알아서 빨리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제품 기준으로 보면 500ml 생수병에 소금 3G짜리 한 포를 넣으면 염도는 약 0.6%가 돼요. 이 정도면 딱 적당합니다. 저도 운동할 때는 이 비율로 맞춰 마셔요. 근데 너무 수치에 집착하지 마세요. 집에 있는 소금으로 그냥 타 드시면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빠르게 전해질을 보충해 주느냐가 운동 후 컨디션을 완전히 좌우한다는 것.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땀을 많이 흘렸다면 꼭 전해질을 빠르게 보충해 주세요.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땀만 흘리게 되면 심장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더 느려지거든요. 속이 차가워지고 심장은 부담을 받고 몸 전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죠? 여름철엔 보양식을 찾죠.
인삼, 황기 들어간 닭백숙 같은 것들 말이에요. 차가워진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데 탁월한 선택입니다. 또 황기 같은 약재는 쓸데없이 열려있는 땀구멍을 닫아주는 역할도 해요.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걸 막고 안쪽에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약 처방으로 가자면 여름철에 소화기가 약한 사람에게는 보중익기탕이라는 처방을 써요. 인삼, 황기, 백출, 감초, 당귀 이런 약재가 들어가는데 심장과 위장으로 기운을 보내주면서 땀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고 체내 수분 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약재가 있어요. 시오와 승마. 이건 뭐냐면 몸 기능이 떨어져서 활동은 못하면서 땀만 질질 흘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림프절 청소 기능을 해줍니다. 찌꺼기가 쌓이고 트러블이 나는 걸 막아줘요. 저희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황기비책도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곽향을 추가해서 림프절 기능을 더 보완했죠. 옛날 처방들을 보면 정말 재밌어요. 누구를 위한 건지 무엇을 해결하려는 건지 명확해요. 운동 안 하고 근육 약하고 기운 없고 소화 안 되고 몸이 무겁고 기력도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 특히 여름철에 기운이 더 빠졌을 때 몸 내부부터 기능을 차근차근 보강해줘서 심장, 위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결국은 버텨낼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자, 오늘의 숙제 드릴게요. 땀 흘릴 때 소금을 먹고 흘리는 거랑 그냥 흘리는 거랑 컨디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체감될 겁니다. 전해질의 중요성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물 마시는 것과 소금물을 마시는 것은 혈류 순환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몸의 반응도, 기분도, 컨디션도 다 바뀝니다. 꼭 테스트 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오늘의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 예고 드릴게요. 여름철에는 왜 뇌경색 발생 빈도가 높아질까?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심장이 지쳐서 혈류가 느려지고 결국 피가 뭉쳐서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몸 전체를 지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관 하나가 막혀도 전신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뇌경색은 겨울보다는 여름에 많이 발생해요. 왜일까요? 서울대병원 연구, 일본 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 7에서 8월 사이 뇌경색 발생률이 확연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엔 이 이유와 뇌출혈 vs 뇌경색, 계절별 위험 요인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름철 뇌경색 이야기를 해볼까요?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아요. 땀이 나죠. 그러면 탈수가 옵니다. 그럼 어디서 물이 빠질까요? 혈관 안, 혈장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점도가 높아지니까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그 결과 뇌혈류도 줄어들어요. 피가 덜 가니까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기능이 떨어지고 심하면 괴사도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허혈성 뇌경색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땀을 많이 흘렸는데 보충을 안 했기 때문이죠. 아, 그러면 물 많이 마시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물이 들어왔다고 해도 어디선가 사용되거나 배출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흡수가 되고 농도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름에 덥다 땀나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문제는 더 커져요. 움직이지 않아도 땀은 계속 납니다. 근육도 안 쓰고 갈증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물 보충도 안 하게 되죠. 그 결과 혈류는 점점 더 느려지고 심장은 점점 더 지칩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근육을 쓰면 조직이 수분을 요구하고 갈증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럼 물을 잘 마시게 되고 그 물이 혈류를 따라 흘러가면서 혈액의 농도가 다시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땀 흘리면 위험하니까 운동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건 오해입니다. 많이 쓰고 많이 보충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몸의 정상 흐름이에요.
안 쓰는 것으로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모든 기능이 알아서 작동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호모사피엔스 30만 년 전부터 움직이며 살았고 겨우 200년 전부터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으면 죽었어요. 밥도 못 먹고 유전자도 남기지 못하고 자연에서 도태됐죠. 그래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몸은 원래 방식대로 작동하길 원해요. 그대로 두면 고장납니다. 운동은 위험하니까 안 해야지. 여름은 탈수 오니까 움직이면 안 돼.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 더 많습니다.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제대로 보충해 주는 것. 그게 여름철 건강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땀, 탈수, 혈액, 뇌경색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정리 요약. 여름철 땀과 탈수는 혈액 점도를 높이고 혈류를 느리게 해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음. 가만히 있으면 더 위험. 갈증 신호가 없고 보충도 안 됨. 운동은 위험한 게 아님. 움직이고 보충하는 게 정답. 몸은 끊임없는 사용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음. 안 쓰면 망가진다. 자,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원래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집하고 작은 동물을 잡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하루 먹을 것을 위해 적어도 10kg 이상은 걸어야 했어요. 먹이를 못 구하면 며칠씩 굶기도 했고 지금처럼 가만히 앉아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고칼로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은 고작 200년 전부터 생겼습니다. 굶지 않고 산 시간은 생각보다 짧아요. 그런데 지금은 고지방 음식을 마구 넣어주죠. 혈관에 부담을 주고 좁아지고 몸은 안 쓰니까 흐름도 느려집니다. 혈액이 그냥 느리게 돌 뿐이에요. 그러면 덜 갑니다. 뇌만 덜 갔을까요? 아니죠. 뇌만 허혈이 생긴 게 아니라 전신적으로 허혈이 생긴 겁니다. 다만 뇌에 허혈이 생기면 문제가 심각하니까 병명이 붙은 것뿐이에요. 사실은 온몸이 마르고 건조해지고 피가 돌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설계된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물을 먹을 수도 있고 꼭 전해질을 함께 보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금을 통해 나트륨을 보충하긴 하지만 소금만으로는 세포의 전해질 균형을 맞출 수 없습니다. 세포 내외의 나트륨과 칼륨 비율이 물질 이동의 핵심입니다. 물과 영양분은 전해질 농도 차이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이 부족하면 물질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특히 물은 나트륨에 의해 이동하고 세포에게 농도는 칼륨이 조절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소금 섭취,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통한 칼륨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냥 물만 마시게 해놓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냐?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선택된 결과입니다. 1억 년 이상.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동물의 세포 구조가 그렇습니다. 밸런스를 맞춰줘야 해요. 특정 동물은 특정 음식을 섭취하며 이 밸런스를 맞추고 인간은 과일과 채소를 통해 가장 잘 맞춥니다. 그래서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리고 기력이 빠졌다면 반드시 과일과 소금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칼륨과 나트륨 농도는 땀과 함께 자꾸 빠져나가요. 그냥 수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전해질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반면 활동량이 많지 않고 땀을 많이 흘리지 않았다면 물만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노동, 운동 등으로 땀을 많이 흘렸다면 반드시 이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심각한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혈액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실제로 출혈에 가까운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았더라도 농도와 밸런스가 무너지면 혈액은 제 역할을 못하고 조직은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공급을 못 받은 조직은 결국 죽어요. 되돌릴 수 없는 손상입니다. 특히 뇌. 그래서 우리는 뇌에 공급되는 혈액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좋은 것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신선한 채소, 땀 흘린 후 충분한 나트륨. 오늘의 드릴입니다. 여름철에는 수분 많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자. 그러면 탈수를 막을 수 있고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류가 느려지고 뇌까지 나쁜 영향을 주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제철 과일은 꼭 먹자. 전해질, 수분, 칼륨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이것만 잘해도 여름철 탈이 잘 안 납니다. 칼륨 섭취는 모든 과일, 대부분의 채소를 통해 충분히 보충됩니다. 칼륨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부위는 근육과 장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장기, 심장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심박이 불안정해지고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근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칼륨이 충분해야 근육으로 물질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칼륨이 부족하면 소변을 통해 계속 빠져나가게 되고 수분과 함께 손실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방법입니다.